대부분의 여자들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하죠. 그중 미용실에서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일은 기분 전환 중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여러분의 기분 전환을 위해 헤어스타일을 완성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담동에 제 소유의 미용실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성공한 헤어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이야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서 살고 미용실 수입도 넉넉히 벌고 있지만요. 저는 사실 참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2살 아래의 여동생과 부모님, 이렇게 단란한 네 가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옷의 재료가 되는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저희를 키우는 일과 집안일에 전념하셨죠. 집이 마당 딸린 2층 단독주택이라 저와 동생은 2층에 방 하나씩을 쓰면서 부족함 없이 유년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상황은 아주 달라졌어요. 우선 그 좋은 2층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대신 신림동 달돈네촌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지 한 달 만에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실은 훨씬 그 전부터 밤마다 아빠는 술을 드셨고 엄마와 시도 때도 없이 부부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고 짐작하고 있었죠. 그 일이 있었을 때 제 나이는 고작 중학생이었는데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집안일도 하면서 저와 동생은 엄마 없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사업 실패 후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어오셨습니다. 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쌀이나 김치랑 라면 같은 필수품은 늘 있었으니 우리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렇지만 가난한 생활보다 엄마의 부재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음주와 난동이었습니다. 우리를 때리신 건 아니지만 집안 물건을 부수고 혼자 악을 쓰고 울어대는 아빠가 정말 무서웠고 그런 밤이면 동생과 이불 속에 숨어서 울기만 했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자 아빠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다 싶으면 아예 우리 자매는 집에서 나와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살이처럼 꿈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저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갈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중3이 되었을 무렵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언제부턴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지고 발을 자주 찢는 거야. 언니, 내가 참 칠칠 맞네. 그래? 혹시 너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언니가 안경을 맞춰줄게. 하지만 동생이 안경을 써도 그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보호자도 없고 병원비도 아까웠던 저는 6개월이 지나서야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시력 저하 증상을 겪다가 결국 2년쯤 지나서 완전히 실명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청첩병력 같은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런 만큼 서로를 더 의지하고 위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나쁜 일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아빠는 현금 320만 원과 편지를 남겨놓고 가출해버리셨거든요. 내 딸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주 멀리 나가서 일을 하다가 올 거야. 너희끼리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다가 훗날 만나자꾸나. 아빠는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훌쩍 떠나셨고 이제 정말 우리 두 자매만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험난한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죠. 우리 동네의 써니 미용실 신 원장님이라고 계신데요. 저와 동생을 보시며 자매가 참 밝고 인사를 잘하고 다닌다며 공짜로 우리의 머리를 커트해주는 고마운 분이시죠. 제가 고3이 되어서 취직할 일을 고민하던 때 신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자기 미용실에서 쉬다부터 일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머리를 커트하러 써니 미용실로 오가면서 재미삼아서 원장님 혼자 바쁘실 때 손님들 드라이나 샴푸 등 간단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원장님은 제가 미용에 소질이 있다고 눈여겨보신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알던 믿을만한 동네 아줌마이시고 미용 일이 재미있어 보였기도 해서 신 원장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저에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써니 미용실을 시작으로 미용업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 쉬는 영업장은 없기도 하지만 당시 미용실이 매주 월요일이 휴무였다고 해도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가게에 나와서 청소하고 미용용품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틈틈이 커트 기술 연마와 파마약 사용하는 연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 집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매일 즐거웠어요. 원장님은 제게 매달 130만 원씩 월급을 주셨고 틈날 때마다 미용 기술도 정성껏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점점 제 미용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원장님은 이제 미용실 문을 닫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미용실에서 수지가 참 잘 일해주었어. 내가 동네에서 이윤이 안 남을 만큼 저렴하게 하니까 이제 가게 월세 내고 이것저것 비용 제하고 나면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구나. 우리 친정어머님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해서 여기를 접고 고향에 내려가서 미용실을 새로 열 생각이야. 원장님, 제 월급을 좀 깎을 테니 저 계속 여기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소리 마라. 수지 너는 더 큰 물에 나가서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자기 미용실도 차려야지. 내 밑에서 이 동네에만 있다가 나처럼 그저 그런 원장이 될 테야. 원장님의 말씀으로부터 2주 뒤에 써니 미용실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동안 일 잘해줘서 고마웠고 동생이랑 씩씩하게 잘 살라면서 퇴직금으로 300만 원이나 챙겨주신 우리 신 원장님. 지금도 저는 명절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찾아뵙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첫 스승님이십니다. 신 원장님을 통해 미용사의 길을 들어섰지만 이제 본격적인 미용사가 되고자 전 바로 다른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버스로 4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리고 직원 2명이 이미 있는 미용실인데 손님이 늘어서 저를 추가로 채용해 주셨죠. 한동안 이 미용실에 잘 적응해서 잘 다녔습니다. 같이 있는 직원 언니 2명도 성격이 좋고 제게 최신 미용 기술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를 조금만 해도 그건 원장님은 제 월급에서 차감한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에요. 월급을 받아야 동생이랑 쌀도 사고 방 월세도 낼 수 있는데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일을 걱정하는 것을 본 동생은 노동고용부에 전화를 걸어서 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대요. 그리고 그곳 직원이 알려준 방법을 외우고 노트에 적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언니, 그 미용실이 상도동에 있다고 했지? 그럼 내일 나랑 노동고용부 서울관아치청에 같이 가서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자. 그리고 그 나쁜 사장한테서 언니 밀린 월급 모두 다 받아내야지. 전 동생 말대로 다음 날 노동고용부에 가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그 악덕 원장은 더럽고 치사한 년, 키워준 원장을 몰라보고 신고를 해? 라고 막말을 퍼붓더니 봉투를 던져주고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쫓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저의 밀린 월급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그마저도 20만 원이 부족했지만 때인 줄 알았던 월급을 되찾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양념치킨 한 마리를 사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죠. 2번째 미용실에서 악덕 원장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 곳이나 취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친하게 지냈던 미용실 직원 언니가 추천해준 미용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부끼리 운영하는 미용실이었는데 여자 손님은 아내가, 남자 손님은 남편이 맡아서 하고 저는 유일한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이전보다 월급은 20만 원이 많고 퇴근 시간도 9시로 조건이 좋아졌지만 전 여기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남편 원장이 저에게 치근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손님이 많아서 피곤했지? 내가 안마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는데 그 손길이 왠지 불쾌하고 끈적였어요. 안마한답시고 제 목과 겨드랑이, 팔 안쪽까지 슬쩍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전 고작 21살이었고 남자친구도 만나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중년의 남자 사장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부인이라도 말려야 하는데 옆에서 부인 원장은 자기 남편을 말리지는 않고 저를 마치 상간녀 보듯이 경계하며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이며 여자 원장은 화풀이라도 하듯이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구박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려니 죽을 마시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돈 한 푼이 아쉬웠던 저는 하루하루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미용실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가게 휴무날 청소를 핑계로 남자 원장이 저만 불러내서 뒤편 창구에서 겁탈하려고 들었어요. 전 손에 걸리는 약통을 닥치는 대로 그놈에게 던지고 나서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내 신세가 철약 맞고 왜 이렇게 나만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괴로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원장에게 항의 한번 못하고 경찰서에 신고도 못한 채로 슈퍼에 들러 소주 2병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술도 잘 못하면서 소주를 마시려고 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제 목소리만 듣고도 동생은 제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나 봐요. 애써 괜찮다며 숨기던 저는 결국 동생에게 그날 당했던 일을 실토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마음도 약하고 소심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세요. 우리 동생은 저보다 더 용감하고 심지가 굳은 친구거든요. 언니,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은 어쩌려고?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거야? 그 변태 원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언니가 피해자인데 뭘 잘못했다고 언니만 가게를 그만둬? 동생은 제 손을 붙잡고 인근 경찰서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둘이 경찰서에 들어서면 일단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히더라고요. 그렇게 주목받으니 당장 숨고만 싶었고 바로 돌아 나가서 집에 콕 틀어박혀 있고만 싶었죠. 하지만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채듯이 제 손을 꼭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 언니 성추행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경험 많은 여순경님 어디 안 계시나요?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여자 경찰관을 붙여주었고 미용실 남자 원장에게 당했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성추행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는 도저히 미용실에 갈 수가 없어 출근하지 않고 있었어요. 얼마 뒤 우리 집에 그 미용실에 여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당돌하게도 네가 우리 남편 경찰에 고소했더라? 그래서 원하는 게 뭐니? 보나마나 돈 뜯어내고 싶은 거겠지 뭐. 원장님, 저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 진심 어린 사과. 그렇지만 결국은 합의금 받고 고소 취하하니까 사관이 뭐니 그딴 소리 말고 얼른 원하는 돈 액수나 얘기하라고. 그때 내 동생은 소금 한 바가지를 갖고 와서 그 여자 원장을 향해 마구 뿌렸습니다. 아이씨,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는요, 합의 안 해요. 없이 살아도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 남편 고소해서 깜빵 가게 만들 테니 당장 나가요. 여자 원장이 욕을 내뱉고 나가버리자마자 동생은 저를 향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언니, 잘 들어. 괜히 맘 약해져서 사과받고 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계속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거라고. 내 동생 정말 멋지죠. 그래서 동생 얘기라면 전 무조건 믿고 따릅니다. 그 후에도 원장 부부가 성추행 고소를 취하라고 압박해왔지만 우리 자매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재판까지 갔어요. 결국 남자 원장은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자들을 추행하는 원장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그 미용실은 결국 폐업까지 갔어요. 애초에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왜 나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운이 나쁜 건지 다니는 미용실마다 이 모양이라 전 몇 달 동안 일하지 않고 쉬었어요. 어딜 가든 몹쓸 짓을 당할 것만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신 원장님이 자기랑 친한 원장이 청담동에 새로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거기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면접도 잘 보고 또 신 원장님이 저를 강력 추천해 주셨기에 바로 그 미용실에 채용되었죠. 이제부터 전 청담동 미용실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는 방황하지 않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실력도 키우고 돈도 차곡히 모으면서 오랫동안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여기 세리 미용실 원장님도 신 원장님 또래의 여자분이신데 좋은 분 같았고 월급도 예전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손님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능력만 된다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이 미용실에 정착한 지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미용실에 일주일에 2번씩 미용용품 납품차 오는 최 사장이라는 남자가 있거든요. 오며 가며 지나가는 인상이 밝고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최 사장이 제가 퇴근하는 길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거 있죠. 수지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요? 데이트 한 번이라도 합시다. 최 사장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보통의 20대 아가씨처럼 당시 저는 남자 외모를 좀 많이 보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인데 최 사장은 보통보다 좀 작은 키에 평범한 외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직업이 같은 업종인데다가 미용 재료 도매상이라는 것이 썩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사귀자는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날부터 최 사장이 우리 미용실에 들를 때마다 불편한 마음에 저는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곳에 숨으면서 그를 피해 다녔어요. 그 일이 있고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퇴근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길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옹아, 난 오늘도 참 힘든 하루를 보냈어. 오늘 봉고차가 가다가 갑자기 져버린 거야. 이 더운 날씨에 차를 고치고 밀린 배달하느라 티셔츠가 다 젖어버릴 정도로 진땀을 뺐지 뭐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냈단다. 나 잘했지?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의 외모와 직업만 보고 선입견을 갖고 멋대로 판단해버린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전 편부모 슬하에 자라서 몸이 불편한 동생과 살고 있는 고졸 미용사일 뿐인데 저 남자는 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보고 좋아해 주었는데 말이죠. 이제 최 사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수지 씨. 어떻게 여기에... 지금 퇴근하세요? 저도 이 근처 미용실에 마지막 납품 배달 끝내고 가는 길이에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 근처 포장마차 우동이 맛있다는데 야식 같이 드실래요? 그날부터 최 사장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야식을 먹고 봉고차에 태워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정이라는 것이 들더군요. 이제 최 사장과 저는 미용실에서 커플로 소문이 나버렸지 뭐예요. 저도 남자친구가 볼수록 마음에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만 연애하고 잘 사는 것이 동생에게 괜스레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 사장이 계속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지만 저는 그 말을 모르는 척, 농담인 척 흘려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남자친구는 어느 날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우 같은 수지야. 이 오빠가 너 많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지? 그런데 왜 자꾸 내 마음을 모른 척하는 거야? 아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이제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매일 밤 너를 집에 보내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씁쓸한데. 남자친구의 진심이 느껴져서 여자로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은 저는 좀 더 천천히 결혼을 생각해보자며 애둘러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날
남자친구는 크게 실망해서 돌아갔죠. 그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미용실에서 예약과 손님 응대를 담당하는 데스크 직원 양 실장은 어떤 중년의 손님이 특별히 저를 찾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손님은 적어도 2주 전에 예약을 잡고 오신 분만 받고 있지만 이분은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시네요. 아무래도 사연 있는 분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갑작스레 연결해 드렸어요. 네, 괜찮아요. 마침 지금 시간이 비니까 그 손님 맡을게요. 그러곤 들어선 60대의 여성 손님께 친절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소개로? 네, 저 사실 최민기 엄마입니다. 민기 여자친구 홍수지 씨 맞죠?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뇨? 아, 네, 어머님. 제가 홍수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미용실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긴. 아들 가진 죄로 온 거지. 내 딸 같은 나이니까 말을 놔도 되죠. 아들한테 수지양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청혼까지 했는데 거절했다면서. 저는 갑작스러운 남자친구 어머님의 돌직구에 어찌할 바 몰라 있어요. 아들의 청혼을 거절한 것까지 알고 계시니 제가 얼마나 미우실까요? 듣자 하니 친정엄마가 어릴 때 가출해서 엄마 없이 자랐다면서. 내가 네 엄마처럼 해줄게. 우리 아들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되겠니? 너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아들 참 착하고 좋은 애다. 게다가 어찌나 성실한지 자기 가게도 열심히 운영하고 말이야. 네가 청혼을 안 받아주니 요즘 애가 입맛도 잃고 어깨가 축 처져서 안쓰러워 죽겠어. 그래서 엄마인 내가 직접 수지양을 설득하러 온 거야. 결혼하면 나도 시애미짓 안 하고 너를 아끼고 많이 도와줄게. 아들과의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지금 동생 말고는 가족이랄 게 없었습니다. 한 번쯤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이 혼자 남겨진 것이 안타깝지만 일단 동생과 이 일을 상의해봐야겠다 싶었죠. 이제 막 자려고 누운 동생 곁에 가서 결혼에 대한 제 고민과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언니, 우리는 가족이지만 언젠가 헤어져야 해. 언니가 결혼을 한다면 누구보다 언니를 아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과 있으면 좋겠어. 난 찬성이야. 그러고 제 말을 듣지 않고 돌아 누워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내 동생은 언니가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헤어질 생각에 누구보다 슬플 거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생이 함께 사는 것에 동의했지만 동생은 원래 살던 집에 남겠다며 고집을 피웠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원래 살던 집에서 멀지 않는 집을 구해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 행복한 하루하루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승진을 해서 부원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기쁜 마음과 함께 젊은 나이에 부원장에 올랐으니 더 손님과 직원들을 챙겨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부원장을 달고 연봉도 대폭 상승하자마자 저는 우리 빌라 아래층에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바로 내 동생을 데려와서 우리 집 가까이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동생 전셋집을 계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은 화를 냈어요. 전세금이 얼만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해버리는 거야? 남편인 나와 상의도 해야지. 난 그 돈으로 차를 바꾸고 싶었단 말이야. 정말 웃긴다, 자기야. 내 연봉이 올랐는데 왜 당신 차를 바꿔? 나는 내 동생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어도 아깝지 않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못하니까 당신이 이해하고 넘어가줘. 그런데 남편은 이 이야기를 시모에게까지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시모는 제게 전화를 해서 뭐라 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몸도 성치 않잖아요. 제가 바로 근처에서 챙기고 살펴줄 것이 많아요.
그러니 어머님이 좀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그러고 보니 염색하실 때 되지 않으셨어요? 내일 친구분들이랑 우리 미용실 한번 들르세요. 제가 머리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시모를 달래가면서 겨우 화를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참 억울했습니다. 내 돈으로 동생 챙기는 일이 그리 잘못인 건가? 게다가 시모를 달래준답시고 시모에게 공짜로 그리고 시모 소개로 온 분들에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 시술을 해주다 보니 어느새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미용실 부원장이지만 제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일개 직원뿐이에요. 아주 가끔 어머님 지인분이 오시면 서비스도 해드리고 직원가 할인도 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매일 오실 정도면 원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들 보기에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친하시거나 신세 입은 분들께만 우리 미용실 오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네가 이제 청담동 미용실 부원장이다. 뭐 이거냐? 네 올챙이 쪽 시절 생각도 해야지. 너 아무것도 아닌 직원일 때부터 내가 네 손님 좀 많이 소개해줬냐? 그 덕에 부원장까지 승진했으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지. 아니, 막말로 내가 다른 미용실에 그 정도 손님 대해줬으면 나한테 두당 얼마씩 수수료라도 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뭐 따로 챙겨준 거라도 있냐? 난 그저 내 며느리 성공하라고 도와주었더니만 이제는 내가 소개해준 아줌씨들은 안 받겠다고?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이 데려온 분들은 시모의 지인들로 모두 60대 이상이셨는데 원하는 헤어스타일은 무슨 탤런트, 배우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면서 시술비는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요구하셨거든요. 우리 동네 미용실은 이런 파마 3만 원이면 돼. 미용실이 강남에 있다고 눈퉁이 치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가게 분위기를 흐려서 제 월급에서 10만 원 차감해서 5만 원만 받고 얼른 보내드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시모와 함께한 세월이 꽤 되다 보니 이렇게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봐야 귀에도 안 들어가고 이해도 못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마땅히 대꾸도 못하고 네, 그렇죠 하고 들어드리기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시모의 말씀을 매번 따라서일까요? 정중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시모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저는 원장님과 후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민망한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비록 부원장 자리에 있지만 아침 일찍 미용실 문은 제가 열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언니처럼 누나처럼 배려하고 챙겨주니까 원장보다 저를 더 따르고 지냈어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홍 부원장, 내 톡 까놓고 얘기할게. 남편 사업상 가족 모두 호주로 이민을 갈 계획이 있어. 이 미용실이 장사가 꽤 잘 돼서 아깝긴 하지만 그동안 잘해준 홍 부원장님이 맡겠다면 권리금도 없이 넘길 생각이야. 어때? 한번 맡아서 해보겠어? 내가 이쪽 업계에서 밥 벌어먹고 지낸 지 30년이야. 홍 부원장은 사람도 괜찮고 일도 잘하니까 아마 나보다 잘 운영할 거라 믿어. 가게 인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원장님의 미용실 인수 제안을 받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미용사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숍을 갖는 것이 꿈이니까요. 게다가 청담동에서 10년 넘게 잘 되고 있는 가게를 권리금도 없이 넘겨주신다니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 인복도 쌓고 이렇게 하늘에서 행운도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신발도 벗기 전에 남편을 다급히 불렀습니다. 여보, 나 원장님이 가게를 넘겨주시겠대. 이제 나도 청담동 미용실 주인이 되는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나와서 저를 얼싸안고 기뻐해 주었어요. 우리 능력 있는 와이프, 아니 홍 원장님 축하해. 제가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전임 원장님께 이민 축하 선물 겸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신 고마움에 금거부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극구 사양하셨지만
원장님 손에 선물을 억지로 꼭 쥐어드렸어요. 원장님, 거북이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요. 호주에 가서도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더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원장님은 호주로 떠나셨고 그 해부터 저는 지금까지 청담동의 세리 미용실 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인수하고 원장님 타이틀을 달고 나자 시모는 어쩐지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셨어요. 그 이후 더 자주 그리고 더 교양 없는 분들과 때로 몰려와서 동네 사랑방에 들리듯이 우리 미용실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나면 청담동 미용실이 한순간에 어느 시골 읍내의 미용실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릴 만큼 파급력이 대단하셨죠. 직원들 보기 미안하고 함께 계신 다른 손님들에게 미용실 평판도 안 좋아져서 참다 못한 저는 심없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미용실이 쉬는 날에 제가 나와서 어머님 지인분들께 무료로 머리를 만져드릴 테니까 다른 날에는 절대 미용실 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무료? 무료 맞지? 너 나중에 딴말하게 없기다. 무료라는 제 말에 화색이 되어 시모는 신이 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파마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둘째 주 미용실 휴문날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 휴문날 시모 친구분 세 분이 와서 커트를 해드리고 난 뒤 저는 시모와 함께 뒤쪽 샴푸실에 있는데 미용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동생이 왔나 보네. 그런데 홀에 있던 시모의 친구분들끼리 내 동생을 놓고 하는 얘기가 과간이었죠. 아이고, 뭐요? 저 아가씨 앞이 안 보이나 보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참 안 되었네. 아이, 설마 진짜 맹인이 맞나? 진 여사가 저 여자 앞에 가서 손을 한번 흔들어 봐. 저 여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 시험해 보라고. 근데 앞도 안 보이는 여자가 뭐하러 이렇게 근사한 미용실에 온다냐? 장애인이면 그냥 방구석에 있을 일이지. 아이고. 그 여자들이 내 동생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저렇게 면박을 주니 동생은 민망하고 듣기 싫은 표정으로 가만 서 있었어요. 서연이 왔니? 저쪽 의자에 앉아 있어. 시어머니 머리 드라이만 끝내고 바로 너 해줄게. 언니, 손님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갈게. 결국 동생은 그곳에 있지 않고 싶다면서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공짜 손님인 주제에 내 동생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가며 조롱까지 하다니 화가 난 나머지 그분들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저요, 기분 잡쳐서 오늘 머리 더 이상 못 해드려요. 지금 머리 그대로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세 분은 앞으로 우리 미용실 오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너, 내 친구들에게 그게 무슨 막말이냐? 어머님은 저분들이 내 동생 두고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아까 나간 아가씨가 제 동생이에요. 하나뿐인 제 혈육이란 말이에요. 제 동생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을 해댔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당신들 머리를 말고 있겠냐고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까지 제 미용실에 출입금지 당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그분들은 제 동생인 줄 모르고 말실수했다며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내보내고 미용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모는 문 앞에 대고 제 욕을 크게 하고 친구들과 가버렸고 오늘 이로 동생이 상처 입었을까 걱정되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아까 손님들 머리하는 중 아니야? 왜 전화했어? 손님은 무슨, 다 나가버렸어. 언니 오늘 쉬는 날인데 동생이랑 데이트 좀 해볼까나? 저는 그동안 동생이 가보고 싶다던 바다를 가려고 제부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동생은 차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바람이 너무 기분 좋다. 바다의 바람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 언니, 아까 그 아줌마들 얘기 때문에 나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래도 덕분에 언니랑 바다도 가고 노니까 좋다. 이 땅에 천사가 있다면 바로 내 동생이 아닐까요? 그녀가 너무 기특하고 소중해서 저는 눈물이 왈칵 나버렸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언니, 나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어.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는 안마사 제도가 있다네. 언니도 알지? 내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야. 앞을 볼 수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이제 내가 미용 일을 해서 동생까지 먹고 살 만큼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동생이 사회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서 싫었거든요. 그렇지만 쇠고집 내 동생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결국 동생은 제 염려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첫 교육을 마치고 나서 설레는 표정으로 자랑했습니다. 언니, 나 이 일이 너무 재밌어. 앞으로 제대로 해볼 테야. 동생은 안마사 교육을 3년 동안 받으면서 실습을 병행했고 지금은 우리 동네 안마원에서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안마원에 취직한 뒤에는 안마원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갔어요. 안마원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동생은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언니인 제가 좀 일찍부터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이건 공부건 진작부터 뒷바라지 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동생도 잘 지내고 저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제 인생에서 아쉬울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버니 남편은 정신이 해이해져서는 원래 하던 미용 재료상 가게를 닫고 만 것입니다. 제게 미리 상의도 없이 이미 폐업하고 나서 뒤늦게 알려주더군요. 앞으로 당신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도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야, 그 가게에서 한 달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 고생을 못하러 하겠어. 난 우리 와이프 도와주면서 생활비 받으면 되지. 내가 당신 대신 미용실 문 아침에 열고 늦은 밤에 닫고 다 할게. 집안일까지 나한테 다 맡기라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도 있고 이미 폐업 신고까지 마친 마당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다니 제가 참 물러터지고 속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잘해주기만 하면 호의가 아니라 호구로 본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양 실장이 저를 따로 카페에서 보자고 불러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양 실장은 고민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하게 되었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내 남편이 우리 미용실 젊은 여직원들에게 껄떡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미용실 CCTV 영상을 뒤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퇴근한 이후 가게에 들러서 혼자 있는 우리 미용실 여직원에게 다가와 허리며 다리를 슬쩍 만지고 싫어하고 뿌리치는 여직원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 제가 사회 초년생 때 부부 미용실의 남자 원장에게 당했듯이 말입니다. 내 남편이 그 자식처럼 힘없고 약한 젊은 아가씨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게에서 내 아끼는 직원들에게 억지로 성희롱을 하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혐오스러움에 토악질이 날 것만 같았죠.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제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미용실을 퇴사한 전 직원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남편분이 잘리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떠벌리면 앞으로 미용업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더러운 손길을 피하려면 다른 핑계를 대고 미용실을 그만두는 수밖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제가 그만두고 나도 다른 직원들을 또 괴롭힐 게 불보듯 뻔해요. 원장님, 주제 넘지만 그런 남편이랑 이혼하면 안 돼요? 원장님은 너무 좋으셨는데 어쩌다가 그런 놈이랑. 원장인 제가 직원의 안타까운 일을 너무 늦게 알아서 그리고 미리 보호해주지 못해서 그 직원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원장이라는 사람이 내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줄도 모르고.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안 그래도 남편이라는 작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사실 오늘 미정 씨를 보자고 한 것도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도 하라고 말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내가 미용실 CCTV는 확보해 놓았으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미정 씨랑 같은 일을 당한 직원끼리 힘을 합쳐서 남편을 응징하세요. 아내인 제가 도리어 남편을 응징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직원은 꽤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내 전남편의 치부를 공공연히 드러낸다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이고 우리 미용실 명성에도 타격이 가겠죠. 그렇지만 범죄자를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덮어둘 수만은 없었죠.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일로 마음 다쳐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제가 그러면 안 되었죠. 제 10년 지기 단골 손님 중에 자산도 상당하시고 경찰 쪽에 아는 분도 많은 힘있는 집안의 손님분이 계세요. 저나 미용실 말단 직원 누구에게나 깍듯하고 예의를 지키시며 인성까지 좋은 그분을 강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을 만난 다음 날 밤잠을 설쳐서 초췌한 몰골로 강 사모님의 머리를 봐드리고 있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인 만큼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홍 원장, 어제 잠을 못 잤나요? 오늘 얼굴이 말이 아니네.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강 사모님은 제 어머님 정도의 나이고 평소에 이런저런 개인사도 서로 털어놓을 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가게 직원들이 들을세라 강 사모님 귀에 작은 목소리로 남편의 만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선다고요. 홍 원장도 알죠. 한 번이라도 그러는 남자들은 고쳤을 수 없다는 거.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편과 갈라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홍 원장만 마음만 굳힌다면 그에 따른 뒷일은 내가 발벗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요. 그리고 내 딸이 서초동에 사무실도 있고 능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거 잊지 말고. 10년 동안 살부치고 함께 산 남편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는 강 사모님의 따님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얼마 뒤 전 직원 미정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장님과 만나고 나서 고민 많이 했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그런 일을 당하고 퇴세했던 2명의 직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남편을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하기로 했어요. 원장님 봐서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변호사 말이 증거에 사용할 미용실 CCTV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편은 이혼과 형사고소라는 2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하게 살아왔던 남편은 이 큰 위기 앞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오해야. 미정이 그년이 나한테 먼저 꼬리친 거였고 그날 술김에 잠깐 실수한 것뿐이라니까. 지금 자기랑 이혼하고 나 혼자 어떻게 살겠니? 그러니까 남편인 내 말부터 믿어보라고. 어? 그년이 자기는 잘 따르니까 자기가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 들어줄 거야. 왜 미정이한테 고소를 취하라고 해? 내가 먼저 미정이한테 당신 고소하라고 말했는걸? 뭐? 네가 남편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도 그년들이랑 한 톤송으로 나를 배신한다 이거지? 좋아. 나도 너 안 아쉬워. 더 어린 년이랑 살면 그만이야. 이 아파트 반으로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주면 깔끔하게 이혼해준다. 까짓것. 당신 조그만 가게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현실 감각도 없어졌나 보다. 법이라는 게 재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는 건데 당신이 이 아파트며 우리 집 재산에 뭐 얼마나 보태주었어? 다 내가 미용실에서 벌어놓은 돈이니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뭐? 위자료? 네가 바람 펴놓고 왜 나한테 위자료 타령이야? 변호사도 고용했는데 우리 소송까지 한번 가볼까? 도리어 내가 위자료 받아야겠어. 말문이 막혀버린 남편은 제 꼴도 보기 싫다며 짐을 싸서 밤사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자기 도장까지 찍어서 식탁에 두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화요일 미용실 휴무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요사이 이혼의 여러 문제로 피로가 극심해서 전화를 무시하고 자고 싶었는데 도무지 전화가 멈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받아보니
공짜 좋아하는 거머리 같은 시모였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로 계속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야, 너 지금 자다 일어난 거냐? 오늘 나랑 친구들 머리 위주로 나와 있어야지. 아직까지 퍼질러 자면 어쩐데? 당장 미용실로 나와. 여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얘기 안 한 모양이네요. 이제 머리 못 해드려요. 앞으로 휴무일에 문 안 여니까 거기 계시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쉴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니 10년간 노예처럼 당했던 제 속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쉬는 날마다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못하고 시모 뒤치다거리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다음 날 미용실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가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자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어제 못해준 내 친구들 데려왔으니 공짜로 어서 머리 해줘. 뻔뻔하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길래 저는 시모 면상에 대고 말했죠.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저 남편하고 이미 이혼 도장 찍었어요. 그 인간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놈이 100% 혼자 잘못해서 엄마한테 이혼했다는 말도 못했나 봅니다. 이제 내 시모도 가족도 아니니까 공짜로 머리 안 해줘요. 일단 당신들은 우리 미용실에 올 등급이 안 되니까 앞으로 출입 금지라고요. 무엇이라? 내 아들과 이혼이라고라?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놈. 저런 걸 아내라고 이혼까지 당하고 세고 센 게 미용실인데 뭐 별거라고. 니 깎게 미용실 오라 말아야? 나도 돈 있어. 돈 내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얼만데? 양 실장, 그동안 이분이 본인 및 데리고 온 사람들 해준 비용 다 청산해서 알려줘요. 네,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합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카드, 일시불, 현금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시모는 청구 금액을 듣고는 놀라서 개거품을 물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도둑질, 아니 강도질을 하네? 야, 아니 머리 좀 한 걸로 무슨 2천만 원이 나오냐? 궁금하시면 여기 날짜와 내용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계속 미용실에서 악수고 하시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을 부를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경찰까지 부른다는 말에 시모는 결국 친구들과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양 실장, 정말 고마워. 저 면상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대신 처리 잘해주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 사실 원장님 시모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착한 원장님 이용만 해먹으려고 들고 매번 공짜로 머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한마디 말. 음료수 한 번 사온 적 없잖아요. 원장님 이혼 100번 1000번 잘하셨어요. 양 실장은 그동안 시모에게 악한 심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시모에게 미용실 비용, 미남 요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시모나 전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말라고 양 실장을 말렸어요. 계절이 바뀌고 나서 미정 씨와 전에 같이 일했던 여직원 2명이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잘 계셨죠? 저희도 모두 다른 미용실에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소송 진행하다가 결국은 가해자한테 합의금 받고 취하했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직접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되었구나.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 당해봐서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을지 알아. 참 잘했어. 둘러보니 세리 미용실은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손님들이 많아졌네요. 원장님. 지금 제가 다니는 미용실 남자 원장님이 계신데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은 이혼남이에요. 성격도 대범하고 남자다운데 어디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원장님은 지금 젊고 아름다우신데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 쓰여요. 생각해준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이제 남자나 결혼 같은 것은 귀찮고 관심 없어. 그보다 난 우리 미용실 더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할래. 브라보! 홍 원장 말이 맞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함께 있던 미용실 직원들, 심지어 손님들까지 받장대소를 하셨습니다. 농담 반으로 한 얘기지만 현재 제 진심이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 당당한 싱글로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더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꿈 말고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혹시 제 사연이 당첨되어서 유튜브에 올라오면 제 미용실에 틀어놓을 작은 소망도 생겨버렸네요. 물론 제 사연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운영자님께 부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위만 만져보았지 컴퓨터 타자로 글을 쓴 일은 거의 처음인데 제 글이 괜찮게 들리셨을지 궁금합니다. 재밌었거나 제게 조언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익명이라면 왠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시간을 지나보니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겪으면서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코 살만해서가 아닌 많은 풍파를 겪고도 하는 말이니 조금은 진실되게 들려질까요? 제 이야기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온기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 지방에서 아빠 없이 엄마와 넷이서 살았어요. 엄마는 지병을 갖고 계셨지만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병인지는 잘 몰랐고요. 하지만 아빠는 어린 우리를 두고 일찍 자취를 감춰버리셔서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엄마 혼자 힘든 몸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게 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우리 집 분위기는 어두웠었고 엄마는 방 한켠에서 기침을 하면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집안을 돌보실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오실 거야, 언젠가. 정말로? 엄마 거짓말하지 마. 전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나가버린 아빠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적 아무리 아빠를 찾아도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형편이 어렵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들을 낳고 엄마는 저리 아픈 건지 한편으로는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를 참 많이도 외면했습니다. 세은아, 일로 와서 엄마 좀 일으켜줄래? 엄마, 나 학교 가야 해. 세준이 네가 해드려. 누난 학교 가야 하니까. 알겠어, 누나. 착한 동생은 순순히 제 말을 들으며 엄마를 보살펴 주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엄마를 더 챙기고 보살펴드린 건 제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은 엄마를 늘 안쓰럽게 생각했고 엄마가 일하고 오면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며 괜찮냐 물어봐주곤 했어요. 우리 세준이가 참 착하네. 착해. 엄만 그러면 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마치 저만 나쁜 딸이 된 것 같고 엄마를 버린 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세은아, 일로 와서 설거지 좀 대신 해줄래?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만 시켜? 동생 있잖아. 동생 나갔잖아. 네가 대신 해주면 안 되니? 엄마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맨날 아프대, 짜증나게.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엄마에게 더 버럭거리고 성질내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집은 그대로였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인지라 저는 이런 집구석이 너무 싫었어요. 보여주기도 싫고 내가 이런 집에 산다는 것도 싫고 좋은 집에 사는 친구들이 부럽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세은아, 나 어제 시장에서 니네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가 집에 한번 놀러 오라는데? 오늘 니네 집 갈까? 우리 집을?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우리 집을? 가난한 내 방을? 그것만큼 끔찍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낸 후 안 된다고 버벅거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형편이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아마 저희 집을 봐도 그저 자기와 비슷한 집이구나 하고 이해해줬을 거예요. 근데 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아픈 엄마와 가난한 집을 들키기 싫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런 불평조차도 사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때에 우리 반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일순간에 굳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세은아, 일로 와봐라. 저를 비롯해서 반 아이들이 다 놀래서 일제히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당시 젊은 나이에 부임하셨던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흔치 않으셨는지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아주 힘겹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에 모든 불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세은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얼른 가보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선생님 말이 천장과 바닥을 계속 치는 마냥 전혀 제대로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유난히 학교 형광등 불빛이 을씨년스럽고 눈이 아팠는데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와 참 지독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엄마는 아픈 사람이었고 엄마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날부터 엄마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저를 붙잡고 늘 그 한에 대한 넋두리를 늘어놨었고 당시 저도 슬펐지만 듣기 괴로웠거든요. 그런데다가 화병과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고 자식인 저와 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이르다가 몸져 놓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저리 허망하게 가버리게 된 것이에요. 눈만 마주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한 맺힌 통곡을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건지 얼마나 속으로 많이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거면 왜 나와 동생들을 이렇게 낳아놓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엄마한테 한 번쯤은 묻고 싶었어요. 허나 엄마조차 이제 없다니.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정말 혼자서 이 땅을 밟고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멍하니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엄마와 예전에 같이 일도 했었고 제법 잘 지냈던 주인집 이모 덕분에 어찌어찌 엄마의 장례를 겨우 치르게 되었어요. 외갓집 어른들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렇게 우리 보고 불쌍하단 소리를 해대면서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 불쌍한 것들 어쩌면 좋니? 아니, 근데 쟤들은 누가 맡아 키우지? 나는 돌봐줄 여력이 안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잖아요. 삼남매는 무리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내 집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쟤들을 다 어떻게 돌봐? 누가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저대로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잖아. 세은이 쟨 나이까지 많은데. 그만들 얘기하고 가세요. 저랑 동생은 제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긋지긋해요. 뭐라고? 저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결국 저는 못 참고 한마디를 해버렸는데 어른들은 부모 복 없는 것이 말도 복 없이 한다며 혀를 찢찢 차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말이 심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불행을 안주거리 삼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어른들을 보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펄펄 날뛰는 저를 주인집 이모가 말리고 들었습니다. 세은아, 네가 참아라, 응? 참아. 힘들어도 지금 참아야 한다. 이모는 저를 껴안으시며 한참을 다독여 주셨어요. 이모 덕분에 그제야 저는 두려워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마음을 어렵게 가라앉혔어요. 주인집 이모가 태워주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이 얼마나 아프게 제 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눈물이 되어서 뚝뚝 흘러내리는데 이모가 그걸 보셨는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은아, 힘들면 그냥 울어도 돼.
네가 정말 애썼어. 너도 애인데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단순한 몇 마디인데 저는 그 말에 왜 그렇게 무너지듯 처참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어른들 앞에서 뭐라도 된 마냥 소리를 지르며 다들 나가버리라고 쫓아냈지만 저도 결국은 애처럼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도 참 힘들었겠다고, 고생이 많았다고요. 엄마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주인집 이모가 저를 크게 덮어주듯 따뜻하게 건네시는데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모든 게 막막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슬픔에 대해서 울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냥 돌아오는 차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동생들 손을 잡고 빈집으로 털털 들어가려는데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서 쓰러질 것 같더군요. 근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주인집 이모가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집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몇 번 이모랑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모가 제법 손해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건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모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달리 이모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세은아, 너네 외갓집에서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서 그냥 편히 살아. 돈 걱정은 너네가 할 게 아니야.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이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적어도 졸업을 완전히 하려면 2년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모를 쳐다봤는데 여전한 얼굴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른 동생들 재우고 우리 집에 잠깐 가자. 김치랑 이것저것 줄 테니까 냉장고에 얼른 채워 넣어라. 이때 동생들은 눈을 비비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방 안에 누인 뒤 이모를 따라 올라가니 먹거리들을 잔뜩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면서 바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모네 식구들도 잠든 시각이었는데도 고요한 주방 안에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 주시더니 한 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먹을 기운이 없어도 먹어야 해. 너 계속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져. 얼른 고기랑 국물 좀 먹어봐. 아이, 얼른.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네. 그렇게 이모는 정말 다 죽을 듯 겨우 서 있던 저를 앉혀두고 뜨끈한 밥을 억지로라도 먹이려 하셨고 저는 밥을 한 숟갈씩 떠먹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모네 식구들이 행여나 낄까봐 소리내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죠. 밥을 다 먹으니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고 나른하게 피곤함이 몰려오며 졸리더군요. 그대로 저는 내려가서 동생들과 함께 잤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힘을 내어 억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이모 때문이었어요. 세은아, 반찬 다 떨어졌지? 이거 냉장고에 채워 넣어라. 저는 후라이팬에 다시 한번 데워서 먹고 국도 데워서 따뜻하게 먹어라. 너 데울 줄 알지? 네, 이모 알겠어요. 이모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이틀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내려와서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새 반찬을 만들어서 몇 개의 통에다가 가득 담아 오시기도 하고 우유와 과자, 빵 등 간식도 꼭 챙겨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늘 시무룩하게 서 있던 저에게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모에게 제대로 고맙단 인사 한번 못했어요. 그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늘 뚱한 얼굴로 받기만 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이모는 어쩌다 한 번씩은 집으로 불러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이기도 하는 등 정말 살뜰하고 정많게 우리 남매들을 챙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모에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후회가 되는데요. 이모가 하루는 저희 집에 내려와 반찬통을 대신 냉장고에 넣어주시다가 안 먹은 것들을 보면서 꾸짖은 적이 있었어요. 세은아, 이거 왜 안 먹고 버려놓는 거니? 이모가 그랬잖아. 다 먹어야 한다고. 너 설마 밥 요즘도 한 끼 먹고 다니고 그러니? 아니에요. 뭘, 마른 거 보니 그렇구만. 너 그렇게 안 먹다가 큰일 나? 지금도 나뭇가지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말랐는데 여기서 더 안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모 성의를 봐서라도 좀 먹지. 아이고, 이걸 아깝게 다. 아휴. 병원비 달라 안 할게요. 뭐라고? 병원비 달라 안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이모가 저희에게 가장 살갑고 좋은 어른인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문제였어요. 제 마음에 누군가의 사랑과 정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시 먼저 세상을 뜬 엄마가 미웠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게 여전히 싫었어요. 책임져야 할 동생들도 귀찮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따스함을 베풀려고 하는 이모조차 왠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볼멘 소리를 한 후엔 이모의 눈치를 한번 봤어요. 역시나 이모는 눈물이 그렁하셔서 약간 충격받은 얼굴로 서 계셨어요. 너 어떻게 말해? 정말 왜 그랬을까요? 전 그 말을 하고서 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중간에 가다 동생들을 만났지만 어딜 가냐는 동생들의 물음에 대답 않고 그저 미친 듯이 빗길을 뛰기만 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땐 이미 이모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으로 뒤범벅대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막상 갈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웃으며 거리를 지나는데 저만 혼자였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니 배까지 고파졌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가 절 붙잡았어요. 야, 너 혼자냐? 누구세요? 딱 봐도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뒤로 하는데 그 남자가 제 어깨를 붙잡고 자기랑 같이 가면 먹고 잘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저 집 있어요. 제가 싫다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제 어깨를 잡은 손을 놓지 않자 그제야 저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자 남자도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내렸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또 당할까봐 두려워 서둘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밖에 나와 있는 이모를 보자마자 그만 안심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이모는 갑작스런 제 눈물에 당황하셔선 무슨 일이니? 세은아, 왜 그래? 너 왜 울어? 옷은 또 왜 이리 젖었고?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모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가 제가 설명한 남자의 인상착의를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하여튼 요즘도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 하마터면 우리 세은이 큰일 날 뻔했네. 경찰분들, 그놈 꼭 잡아주세요. 아마 지금도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가려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한 명이 그쪽 돌고 있으니 곧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모가 잘 말해주어 경찰분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저도 좀 진정이 되었어요. 이모는 경찰서에 나와 어느 놀이터로 데려가더니 제가 더 울지 않고 있자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선 더듬더듬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모 어렸을 적 얘기였죠. 나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어. 5남매 중에 나도 세은이 너처럼 장녀였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애들은 많지 집은 가난하지. 밥 못 먹고 산에 가서 열매 캐어 먹는 날이 수두룩했어. 어떤 날은 다른 집에 밥을 얻으러 동량을 가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동양간 집이 하필 내 친구 집이었을 땐 고개를 들지 못했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웠거든. 근데 살다 보니 세은아,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한 게 아니더라.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가난한 건 네 힘으로 언제든 극복할 수 있거든. 그러니 세은아, 이모 같은 실수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히 밝게 그 누구보다 웃으며 살아라. 이모가 네 옆에 찰싹 붙어 있어 줄 테니까. 당시 이모의 말은 제 가슴을 많이도 울렸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이모의 말은 제 가슴에 상처를 어루만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해주는 듯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어요. 나보고 거지래. 뭐? 애들이 나보고 엄마도 없는 거지래. 그래서 나랑 안 놀겠대. 이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엄마도 없이 홀로 있어야 했던 막내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장은 주인집 이모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모가 제게 해주신 말도 떠올랐어요. 제가 가장이자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 앉혔어요. 세민아, 세준아, 일로 와봐. 누나가 이제부터 너네들을 돌볼 거야. 누나가 이제 엄마 대신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알겠어? 누나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너네들 공부 다 시켜줄 거니까 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네, 전 잔뜩 기죽어서 눈치만 보던 동생의 표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이후 잠잘 시간을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고 솔직히 과외나 뭐나 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어요. 하다가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길에서 몇 번이나 어지러워 걷다가 멈추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 얼마나 다짐하고 세뇌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집에 찾아오는 이모도 이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세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좀 뭐라도 먹으면서 공부해라. 그러다 쓰러지겠어. 하지만 이모의 말에도 불구하고 전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친했던 친구들의 따돌림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게 지역에 소문이 나서 중학교에 갔을 때에도 거의 몇 개월간을 적응하기 힘들어했거든요. 그저 빨리 내가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잘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부를 들이파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제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하고자 했어요. 세은아, 너 우리나라 최고 의대를 진학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거긴 너무 높아. 지금 네 성적에 의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른 괜찮은 대학도 많은데 거길 알아보는 게 어떠니? 선생님은 제게 현실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제 꿈을 말리려 들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든 해볼래요. 아직 1년 남았잖아요. 이 안에 할 수 있어요. 정말 오기로 도끼로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이 올 것 같으면 앞정을 주변에 깔아놓고서라도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비로소 기필코 최고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갈망하던 결과를 이루고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여전히 울음이 났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작은 성취라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은이가 일을 냈네. 일을 냈어. 이 기특한 것. 엄마 없이 해냈구나. 해냈어. 누나 이제 정말 대학생이야? 와, 신기하다. 동생들도 주인집 이모도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는데 특히 이모가 고생했다며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모를 처음으로 안아드렸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아드린 적이 없어 몰랐는데 막상 안으니 이모 품이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이모라도 우리 곁에 없었다면 저와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상황이 힘들긴 했지만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이모가 우리 사정을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시련만 겪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모가 눈물을 쓱 닦더니 갑자기 저만 부엌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조용히 이모를 따라갔는데 이모가 부엌 찬장의 높다란 그릇들 뒤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너희 엄마 먼저 갔던 날부터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나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세은이 너 하나만이라도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주고 싶어서 말이야. 이모, 저 이 돈 못 받아요. 지금까지 사정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다 갚으라고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동생들 잘 돌보거라. 그거면 된다. 정말 이모에게는 이만저만 폐를 끼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모는 열을 줘도 하나를 더 못 줘 아까워하는 사람처럼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학교 정착할 때까지는 걱정 말고 동생들을 여기 두라고 하셨는데 학교 때문에 서울로 홀로 올라와 보니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붙어서 지내던 동생들이 이제 큰 누나이자 언니인 제가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내가 얘네들에게는 엄마인데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모가 여전히 동생들을 봐주고 계신 것도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제 곁으로 데려와야겠더라고요. 결코 풍족하지 않은 아주 작고 갑갑한 단칸방에서 이모가 챙겨주시던 그 푸짐한 음식들만큼 얘네들을 잘 해먹일 자신은 없었지만 동생들도 제가 없던 얼마간의 시간에 나름 제 생각이 났었는지 제 호출에 즉각 수락을 했고 결국 함께 그 좁은 방에 살게 되었어요. 이모는 그 와중에도 걱정이 되셨는지 몇 번씩 전화를 하셨고 이후에 한 번 올라오셔서 저희 사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모는 냉장고를 한가득 채워주시고 나가는 길에 따스하게 제 손을 잡으시며 말하곤 하셨어요. 세은아, 이모가 항상 우리 세은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알지? 동생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힘든 거 있으면 이모가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고 동생들도 이모 집에 맡겨도 되니 언제든 부탁해. 그렇게 말해주는 이모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제가 받았던 과외비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미약하게나마 이모한테 선물도 종종 해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모는 손살을 치며 너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네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동생들도 사춘기를 거쳐 대학 입시도 걸려있고 저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다시 몰입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을 사는 것이 바빠서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던 이모와의 연락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이모 역시 당시 우리 남매들 또래였던 본인 자식들 학교 문제로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세은아, 잘 살고 있지? 네, 이모. 이모 딸 성희는 잘 지내요? 얘네들 대학 보내는 게 아주 일이네. 세은이 넌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이모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모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이모를 조금씩 기억에서 잊게 되었어요. 가끔씩 떠올리며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금방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들이며 제가 처리해야 할 제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며 집안 살림이나 동생들을 챙기다 보니 도통 따로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길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던 그 통로의 시간은 그렇게 챙겨왔던 동생들에게도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가파르고 힘들었어요. 바쁘게 앞으로 다름질만 하다 보니 그렇게 뛰어오는 동안 이룬 것들도 무척 많았지만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렸던 동생들도 모두 자리를 잡아 결혼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의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이미 오랜 시간이 훅 지나가서 그런지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챙겨주었던 그 집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낯선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모. 순간 이모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더군요. 이모 생각이 번뜩 났어요. 이모를 만나면 내가 벌써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런 직함도 갖고 있다고 이모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면 이모는 뭐라고 할까? 잘했다고 예전처럼 어깨를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줄까 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연락이 끊겨졌다 생각하니 마음이 허무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싫더군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을 외면한 채 성공만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온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전쯤 저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평소처럼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던 중 이후 다음 차례의 환자를 마주하고 잠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 바로 그 이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할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제 기억 속의 이모는 항상 환한 미소만 보여줬기 때문에 행색이 파리해진 이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보호자로 온 이모딸 성희를 보고서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목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을 걸게 되었어요. 크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모, 저 세은이에요. 세은이. 이모는 퀭한 얼굴에서 눈이 더 커지면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시고는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세은이 맞니? 예전에 우리 집 살았던 세은이야? 네, 세은이 맞아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의 터널 속에서 각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상태로 환자와 의사 사이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다니.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하필 이런 타이밍으로 만나게 된 것이 과연 좋아할 일인지 무엇인지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되더군요. 아무리 내가 홀로 이 자리까지 오느라 친구들도 치를 떨 정도로 고생을 했다지만 엄연히 엄마를 보낸 그 최악의 몇 년간 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멍하니 제 삶만 살기 바빴고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지내던 제가 참 나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더 찬물을 끼얹 듯 정신이 확 들었던 것은 어색한 근황 얘기 중 살펴본 이모의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 3기에서 언제건 4기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임박해 있었어요. 그래,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지? 괜찮다. 이미 각오하고 있어, 세은아. 이모는 자기 상태를 말하며 의연해하려 하셨지만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내가 그간 고생을 좀 했는데 그게 다 병이 된 것 같구나. 얘기를 듣고 보니 이모의 삶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모는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갑작스레 빚을 떠안게 되셨다 해요. 그 후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하셔야 했고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늙은 나이까지 쉬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해 빚을 갚고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 이 나이가 되었는데 얼마 전 암 판정을 받았다고요. 통증이 있을 때 갔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놈의 돈이 뭐라고 말이야. 참. 그래도 괜찮아. 자식도 다 컸고. 그간 저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의 환자들을 봐왔어요. 허나 이모의 이런 상태를 보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절망 가운데 혼자 떨어져서 그대로 땅속까지 들어가고 싶었던 저를 살살 달래서 나오게 한 다음 밥을 먹이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었던 이모였어요. 일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행위들을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모가 만들어주었던 둥지는 조금이나마 부모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모의 육체적인 아픔이 내 몸의 아픔처럼 괴롭고 통탄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제대로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보답을 할 수도 없이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니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을 그저 무한대로 탓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이후 이제서 쏟아내는 의미 없는 말들을 자꾸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러가면서 전하게 되었어요. 이모, 죄송해요.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돌봐줘서 이렇게 살게 된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들려보고 몸이 이렇게 되셨다니 내 잘못이에요. 이모,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감정이 결국 터져나오다 못해 저 멀리 앞서가 버렸고 결국 펑펑 울면서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몸 상태를 이미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들었던 모양인지 이모의 반응은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저를 이모까지 같이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바람에 다시 추스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 얼굴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기력 없는 눈을 하고 저를 보며 또 토닥이는 이모를 보니 저는 다시 결심을 해야 했어요. 이모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모든 순서는 이모를 회복시키고 난 뒤여야 했어요. 이모,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같이 잘해봐요. 네? 제가 이모 살릴게요. 어떻게든 살릴게요. 원래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데 이날은 마치 절벽을 붙잡고 있듯 제가 외려 이모에게 애원을 하게 되더군요. 어쩌면 이모 못지않게 절박했던 저는 그의 삶을 붙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안간힘을 써가면서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자꾸 그간 이모가 우리를 받쳐주었고 그렇게 어둡고 불행하게 느껴지던 우리 집에 볕이 들며 생기가 느껴졌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저 역시 꺼져가는 이모의 삶에 계속해서 불씨를 지피고 싶었고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면 갈수록 저는 더욱 애간장이 녹는 듯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이모에게 큰 걸 받았는지 정말 격렬하게 체감하게 되더군요. 예후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상상하지 않기로 했고 조금만 생각이 들어와도 강하게 밀쳐내면서 잠도 포기하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이윽고 결과를 보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덜컥 기대앉게 되었어요. 이모 역시 상황을 듣고 난 뒤 얼굴을 양손으로 덮고 한참을 바들바들 떠셨어요. 바로 고된 수술과 항암의 시기를 거치고 난 뒤 암세포가 이모 몸 안에서 완전히 종족을 없애게 된 것이었어요. 이모, 이제 끝났어요. 세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이다. 네가 날 살렸구나.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모도 이모딸 성희도 제게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저희 셋은 오랜만에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간에 만났던 환자들 일에 이모의 예후는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니었고 드문 편에 속할 정도로 좋은 편이었어요. 마치 진짜로 신이 있어서 나의 절망 앞에 이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본 것이라면 이제 그걸 갚을 시간을 저에게 주고 저의 노력을 온 힘으로 다 끌어낸 뒤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고 믿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기적엔 사람이 관여되어 있기도 했어요. 이모딸인 성희는 이미 여러모로 의사를 찾아보던 중 저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여기로 왔다고 하더군요. 이모를 모시고 병원 투어를 많이 다녔지만 그때마다 답이 없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온 것이었다고요. 언니,
사실은 나 언니 원망 정말 많이 했어. 연락 한 번도 없고 조금은 미웠었어. 그런데 엄마는 언니가 그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엄마가 아프고 나니까 언니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했어. 그래서 언니를 찾아온 거야. 언니,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워해서 미안해. 아니야, 성희야. 내가 더 고마워. 그간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성희는 내게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경로로건 우리가 만나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했고 뿌옇고 어두운 날로부터 저를 건져주었던 이모를 저 역시 그 허망한 강물 속에서 다시 무트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많이 회복하셔서 눈에 띄게 혈색이 좋아진 이모에게 저와 동생들은 몇 달 전부터 다달이 용돈을 제각각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세은아, 이런 거 보내지 말라니까. 이모 괜찮아. 이모, 그걸로 성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데도 가주세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에요. 얘도 참. 그러면 이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받으시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처참했던 그 성장기에 피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었으니 저는 그런 존재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새롭게 입혀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여전히 이모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제2의 엄마이고요. 나에게도 엄연히 사랑을 받았던 둥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 삶의 빈 조각이 채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이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이모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이모, 사랑합니다. 제가 옆에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드릴게요.